중국 공안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그 소녀를 당장 찾아내. 여러분, 중국에서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위험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800만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도둑맞은 채 살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생명을 위협받으며 밝히려 했던 진실, 중국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비밀, 지금 폭로됩니다. 저는 중국 귀주성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고산지대, 1년 내내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이죠. 저희 마을 사람들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갔어요. 제 이름은 야오멍. 묘족이라는 소수민족으로 17년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한 명씩 일어나게 했죠. 자, 이제 여러분 각자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족입니다. 저도 한족이에요. 한족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묘족입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뒷자리에서는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은 명부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 그래. 묘족은 소수민족이지. 앉아도 좋아. 그날 이후로 저는 교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대놓고 저를 따돌리지는 않았지만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면 항상 마지막에 남았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자고 먼저 말을 거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위대한 중화 문명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진시황의 통일, 한나라의 번영, 당나라의 찬란한 문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우리 묘족 이야기는 없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묘족의 역사는 왜 안 나와요? 선생님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묘족도 중화민족의 일부야. 다 함께 발전해 온 거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내내 우리는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가끔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단원에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게 언급될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는 왜 한족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묘족이니까. 옛날부터 그래왔어.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안 해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세상에는 말해도 되는 이야기가 있고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단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수라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민족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했죠. 너희는 좋겠다. 공부 못해도 대학 가니까. 한족 친구가 시험 기간에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보다 성적이 좋았는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대가였습니다. 전통 춤을 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관광객들 앞에서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일까요? 왜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봄, 할머니의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오멍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계셨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천 조각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묘족 전통 치마였지만 제가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다. 너의 증조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거야. 저는 그 치마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실과 파란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무늬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치마 아래쪽에 그려진 두 갈래 물결무늬였습니다. 하나는 맑은 파란색, 하나는 탁한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 두 개의 강은 뭘 뜻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북쪽에서 2개의 큰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새겨둔 거야. 북쪽이요? 북쪽 어디에서요? 그건 나도 잘 몰라. 어른들이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더 아시는 것 같았지만 말씀하기를 꺼리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치마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 무늬 위쪽으로는 성벽처럼 보이는 문양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치마 한가운데 크게 수놓아진 특이한 새였어요. 발이 3개 달린 까마귀였죠. 이 새는 뭐예요? 삼조고라고 해. 태양 속에 산다는 신성한 새란다. 그리고 그 새 주변으로 7개의 별이 정확히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북두칠성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제 손에서 치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냥 별이야. 별 의미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초조한 눈빛은 그게 별 의미 없는 문양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왔다는 조상들, 2개의 강, 삼조고와 북두칠성.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중국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중국에는 큰 강이 많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2개의 큰 강이 있었어요. 황하와 장강. 하나는 황토를 먹고 누렇고 하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저 북쪽에서 왔다는 걸까?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더 단호하게 대답을 피하셨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대학 가야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곳곳을 다니며 다른 집안의 전통 의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문양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강, 성벽, 그리고 특별한 별자리들. 마을 장로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90살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정정하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묘족이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들은 노래가 있어. 북쪽 하늘 삼조고가 우는 곳, 돌로 쌓은 성을 두고 떠났네. 노란 강 건너고 푸른 강 건너서 남쪽 땅에 3보금짜리 찾았네. 삼조고.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북쪽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묘족이야. 중화민족의 일부지. 장로님도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족 기원, 묘족 역사, 묘족 이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나오는 건 천편일률적인 내용뿐이었어요. 묘족은 중국 남방의 토착 민족이며 치우의 후손이라는 것.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수민족들의 역사는 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독 묘족의 고대사 부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어요. 마치 일부러 감춘 것처럼.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친구가 공유한 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에 적힌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야오멍, 이거 봐. 같은 반 친구 웨이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SNS에 누군가 올린 글이었어요. 묘족은 고구려의 후손일까?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구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뭐야 이게? 몰라. 누가 공유했길래 봤는데 신기하지 않아? 저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반쯤 읽었을 때 웨이가 다른 앱을 확인하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왜 이래? 웨이가 새로 고침을 해봤지만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상하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저는 급히 제 폰으로 고구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마치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구려가 뭔데 이렇게 빨리 지워질까?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컴퓨터로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결국 VPN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 오빠가 해외 사이트 보려고 쓴다며 몰래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VPN을 켜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668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의 치마에 있던 북두칠성과 삼조고, 그리고 668년이라는 특정 연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대국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독립국가였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특히 반란을 막기 위해 5가구 이하로 쪼개어 남방 오지로 분산시켰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분리하고 고구려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강제로 한족과 결혼시켰다. 하지만 일부 유민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쳐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온 조상들 2개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삼조고와 북두칠성. 더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고구려의 복식이 묘족의 전통 의상과 유사하다는 연구, 고구려의 장례 풍습이 묘족과 비슷하다는 논문, 심지어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가 묘족 문양에도 나타난다는 내용까지. 삼조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로 그새.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한국 사이트들을 뒤지다가 한 역사학자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면서도 정작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에게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면 중국의 역사 왜곡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교과서에 없는지, 왜 어른들이 북쪽 이야기를 꺼리는지, 왜 고구려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즉시 삭제되는지. 다음날 저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고구려라는 나라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알아낸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제가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는 걸 깨달으신 듯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야우멍아. 그 이름은 다시는 입에 담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할머니? 왜 고구려라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창문까지 확인하신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아야겠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돼.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는 본래 고구려 사람이다. 당나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나 후손들은 이를 잊지 말라고 하셨지. 그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른들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 대신 북국이라고만 했지. 혹시라도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다고 대대로 숨기라고 하셨어. 그런데 왜 위험한 거예요? 60년대에 우리 마을에서 큰 일이 있었어. 마을 어른 한 분이 술에 취해서 우리가 고구려 후손이라고 떠들고 다니셨거든. 며칠 후 그분은 갑자기 사라지셨어.
가족들은 일하러 갔다고 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 아버지도 잘 모르실 거야. 그럼 우리가 정말 고구려에서 온 게 맞나요? 할머니는 낡은 상자에서 작은 천 조각을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삼조고라고 해. 우리 조상들의 상징이었대. 태양 속에 사는 신성한 새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바로 그 고구려의 상징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것만은 꼭 전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하지만 드러내지는 말라고. 할머니, 그럼 668년이라는 연도는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것도 알았구나. 그래, 우리가 흩어진 해야. 큰 나라가 망하고 우리 조상들이 뿔뿔이 흩어진. 왜 5집씩만 모여 살게 했대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가족도 찢어놓고 말도 못 쓰게 하고 강제로 다른 민족과 결혼시켰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됐어. 그저 북쪽이라고만 전해질 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거네요. 그래. 1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애썼어. 비록 고구려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그 정신만은 잃지 않으려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도 있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야, 야오멍아. 더 위험해졌어. 예전엔 그저 모른 척하면 됐지만 지금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 너가 고구려를 검색한 것도 벌써 알고 있을지 몰라. 그래도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한 우리 손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란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삼조고 천조각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 위로 날아오르는 세 발 달린 까마귀를.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위대한 왕국의 후예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1300년 동안 가슴 깊이 묻고 살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마치 새로운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 웨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웨이, 혹시 우리 묘족이 원래 북쪽에서 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웨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너도 그거 찾아봤구나. 사실 나도 궁금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 무슨 말씀? 우리는 돌성을 쌓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용맹한 전사들이었다고. 돌성. 고구려는 뛰어난 축성 기술로 유명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조사해볼래?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증거들을 찾아보자. 웨이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우리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마침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묘족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지 않고 집에 며칠 동안 모셔둡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밤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마치 떠나는 이를 성대하게 배웅하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아? 한족들은 조용히 애도하는데 우리는 왜 노래를 부를까? 웨이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며칠 전 읽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 죽은 이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더 놀라운 건 상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흰색 상복 위에 특별한 두건을 쓰는데 그 모양이 독특했어요. 새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뻗어 있었죠. 이것도 까마귀와 관련이 있을까?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우리의 전통 복식이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입는 바지가 흥미로웠습니다. 와, 이 바지 봐. 허벅지는 넓고 종아리는 좁아. 말 타기에 딱 좋은 구조야. 우리가 언제 말을 탔다고? 그러게. 지금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데 왜 기마복을 입을까?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은 고구려 벽화 속 복식과 비교해봤어요.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를 천으로 감싸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세 번째 발견은 우리의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묘족어를 쓰는 노인들의 대화를 쥐에 깊게 들어보니 가끔 이상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웨이 이거 들어봐. 우리말로 성을 구르라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어로 성이 뭔지 알아? 성. 고구려의 구루와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이런 단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신화와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묘족 설화집을 찾아 읽어봤어요. 여기 봐. 하늘의 새가 태양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어. 삼조고잖아. 그리고 이것도 북쪽 나라의 왕이 하늘의 아들이었다는 전설. 고구려 왕들이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는 역사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마을 근처의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옛 묘족 무덤이라고 했지만 무덤의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이 돌 쌓는 방식 봐. 쐐기돌을 끼워서 아치를 만들었어. 이런 기술은 중국 남방에선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뭔가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웨이,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히 숨겼을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유민들을 분산시켰대. 다시는 뭉치지 못하게. 그리고 역사도 지워버린 거야. 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13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우리를 경계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계속 두려워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복식, 언어, 풍습, 신화, 건축 양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웨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학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확신은 커졌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커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중국 내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VPN을 통해 한국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한 학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아진 박사. 그녀는 10년 넘게 중국 내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였어요. 동아시아 고대사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그녀의 책 소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구려 멸망 후 200만 유민의 행방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더 많은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묘족 청년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 샤오란, 너 혹시 우리 묘족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평소 호기심 많은 샤오란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당연히 궁금하지. 근데 어른들은 제대로 말 안 해주잖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668년의 강제 이주,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증거들. 샤오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흥분하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도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원래 추운 곳에서 살았다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다고. 고구려는 정말로 춥고 눈이 많은 지역이었죠. 며칠 후 샤오란이 또 다른 친구 2명을 데려왔어요. 그들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상한 전통이 있어. 새해 첫날에는 절대 북쪽을 바라보며 절하지 않아.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오래된 노래가 전해져. 돌로 쌓은 성을 두고 떠났네. 세발 까마귀가 우는 곳을 떠났네라는 가사가 있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은 위험했기 때문에 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산속 버려진 오두막, 강가의 외진 곳, 때로는 누군가의 집 다락방에서. 모임의 이름은 북두칠성으로 정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을 찾아가자는 의미였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각자 다른 마을,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에 전해지는 오래된 물건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양민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대. 우리는 왕의 후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긍지는 잊지 마라고. 왕의 후예. 고구려는 700년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죠. 또 다른 친구 메이는 놀라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낡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고구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중국 안에서는 불가능해. 한국이야. 한국의 학자들에게 연락해보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김아진 박사에게 이 모든 것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어요. 모임 후 웨이와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김아진 박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이메일 주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메일이 감시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VPN으로 익명 이메일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김 박사가 근무하는 대학의 공개 이메일로 연락했어요. 편지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목을 뭐라고 쓸까? 너무 직접적이면 필터링 될 수도 있어. 그럼 동아시아 고대사에 관한 질문은 어때? 결국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아진 박사님께, 저희는 중국 귀주성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박사님의 연구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아 이렇게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소수민족인 묘족입니다. 최근 저희 민족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의 전통 문화가 박사님이 연구하신 고대 왕국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전통 복식의 구조, 장례 풍습, 그리고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저희 조상들이 북쪽에서 2개의 강을 건너왔다는 전승은 역사적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오래된 천의 3조고와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사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명의 진실을 찾는 학생 올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불안에 떨었어요. 답장이 올까? 혹시 이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걸까? 아니면 가짜로 생각하신 걸까?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확인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2 학생분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던 퍼즐의 조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6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찾은 증거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상통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김아진. 추신 이 대화는 우리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감격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며칠간의 이메일 왕래 끝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화상통화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상통화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학교나 집에서는 너무 위험했고 PC방도 감시 카메라가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웨이의 사촌 오빠가 쓰던 빈 작업실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와이파이는 되지만 사람은 없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VPN을 켜고 노트북으로 접속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한 시간, 화면에 김아진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야오멍이고 이쪽은 제 친구 웨이예요. 화면 속 김아진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안전한가요? 네, 조심해서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박사님은 잠시 무언가를 준비하시더니 화면에 자료를 띄우셨어요. 고구려 벽화와 지도들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 설명할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중국 각지로 흩어놓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더 정확히는 안동도호부라는 기구를 만들어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200만 명이 어디로 갔는지 중국 역사서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웨이가 물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봐야죠. 하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상당수가 중국 남방, 특히 귀주성과 운남성 일대로 보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사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공문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고구려 유민을 5호 이하로 분산하여 남만 지역에 안치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반란을 막기 위해 가족도 뿔뿔이 흩어놓은 거죠.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조상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가 정말... 잠깐만요. 먼저 여러분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치마에 수놓인 두 강의 문양, 삼조고와 북두칠성, 그리고 고구려라고 새겨진 금속 조각. 박사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특히 이 두 강의 문양, 이건 황하와 장강을 표현한 게 분명해요.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하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들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묘족의 전통 복식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박사님은 즉시 고구려 벽화와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바지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건 기마민족의 전형적인 복식이에요. 산악지대에 사는 묘족이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웨이가 우리의 장례 풍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사님은 영상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건 완전히 고구려식이에요. 시신을 며칠 동안 모셔두고 노래와 춤으로 보내는 것, 심지어 상복의 형태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가요? 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묘족의 상당수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순간 웨이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3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박사님, 저희 모임의 다른 친구들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모든 증거가 중요해요. 우리는 북두칠성 모임 멤버들이 수집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샤오란이 찾아낸 마을의 오래된 비문 사진이 있었어요. 거기엔 희미하게 북레민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네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정말 드물어요. 양밍이 가져온 금속 조각의 확대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그것을 보시고 흥분하셨어요. 이건 고구려 관직의 인장으로 보여요. 여기 새겨진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것과 일치합니다. 레이가 수집한 구전 노래들도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한 노래의 가사가 박사님을 놀라게 했어요. 평양성 버드나무 아래서 이별의 노래를 불렀네. 남쪽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였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남아있다니. 그때 갑자기 작업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소리를 줄이고 긴장했어요.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고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위험했어요. 괜찮으세요? 박사님도 걱정하고 계셨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박사님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하지만 기회였어요. 언제 어떻게요? 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세한 건 따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며칠 후 암호화된 메시지로 만남 장소와 시간이 전달됐습니다. 도시에서 50km 떨어진 폐공장이었어요. 약속한 날, 우리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길을 돌아갔어요. 북두칠성 모임 멤버 중 5명이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은 눈에 띌 수 있어서 2씩, 3씩 다른 시간에 출발해 따로따로 도착하기로 했죠.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감독과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성 감독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은 40대 중반의 진지한 표정의 남성이었어요. 카메라맨은 조용히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하기로 했어요. 인터뷰는 개인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제 차례였어요. 처음 고구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진짜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마를 보여주셨을 때는요? 그때까지는 그저 오래된 갑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조고와 북두칠성이 고구려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300년 동안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지켜온 비밀이었던 거예요. 감독은 세심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다음은 웨이의 차례였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자료를 암호화하는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우리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개발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파일이지만 특별한 키를 입력하면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죠. 샤오란의 인터뷰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왕의 후예다. 나라는 잃었지만 자부심은 잃지 말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양밍은 자신이 발견한 금속 조각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1300년 전 우리 조상이 직접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생각하니 감독은 조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유물이에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죠. 메이는 할머니들에게서 채록한 노래를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구슬픈 멜로디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인터뷰 중간중간 감독은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전통 복식, 문양, 오래된 문서들, 그리고 마을의 특이한 풍습들까지. 이 정도 증거면 학계를 뒤흔들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감독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용기가
900만 묘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여러분을 지켜볼 거예요.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맨이 재빨리 장비를 챙겼고 우리는 뒷문으로 흩어져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차였지만 그 긴장감은 잊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감독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세상에 공개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조심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로부터 2달 후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들 1300년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중국은 이 사실을 숨기는 거죠? 박사님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숨기는 거군요. 맞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고구려가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였다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국에 알리고 싶어요. 물론 신부는 철저히 보호하고요. 가능할까요? 저는 웨이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들 1300년의 침묵이었어요. 한국에서 먼저 방영되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하진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큰 화제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방영 직후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묘족 고구려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니. 중국의 역사 왜곡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묘족 청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히 한반도에 남을 수 있었지만 중국으로 끌려간 동포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300년 만에 여러분을 찾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묘족 청년들이 제시한 증거는 학술적으로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조고와 북두칠성 문양, 그리고 언어적 유사성은 고구려 유민설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이제 국제학계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방송 3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 내 고구려 후손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방영 2주일 후 영어 자막이 달린 버전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자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에요. 조회수가 폭증했습니다. 첫날 100만, 3일 만에 500만,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은 세계 각국에서 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숨길 줄은 몰랐다. 용감한 젊은이들이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그들을 지지한다. 이것이 진짜 역사다. 중국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소수민족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곧이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막이 추가되었고 각국의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역사 전문 유튜버들의 분석 영상이 인기를 끌었어요.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의 미스터리, 드디어 풀렸다. 중국이 숨기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 DNA 분석으로 증명된 놀라운 사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는 잃어버린 왕국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1300년 동안 숨겨진 역사의 진실이 드러났다. 중국 묘족의 상당수가 고대 왕국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CNN은 현장 취재를 시도했어요. 우리는 중국 귀주성의 묘족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주민들과의 접촉은 불가능했다. 이것 자체가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다. NHK는 더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블랙홀 사라진 200만 고구려인의 행방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짜리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문화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예술과 전통 속에 숨겨진 정체성, 묘족 청년들의 창의적 저항. 독일의 슈피겔지는 정치적 분석을 더했어요. 중국의 역사 왜곡 정책, 소수민족 정체성 말살의 증거. 학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묘족의 문화적 증거들은 고구려 유민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특히 삼조고 문양과 북두칠성의 조합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옥스퍼드대의 제임스 루이스 교수도 지지 의견을 냈어요. 언어학적 분석 결과 묘족어의 일부 단어가 고구려어로 추정되는 단어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도쿄대 사학과는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의 재조명, 고구려 유민의 행방이라는 주제로 각국 학자들이 모였어요. 유네스코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묘족의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된 증거들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내 묘족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중국에서 즉시 차단되었지만 VPN을 통해 본 묘족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구이양에서 연락드려요. 여기도 같은 전통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윈난성 묘족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삼조고가 새겨진 비석이 있어요. 쓰촨성에서 연락합니다. 저희 집안에 전해지는 족보에 북방에서 왔다고 적혀 있어요. 광시 장족자치구의 묘족입니다. 저희 마을 이름이 고려촌이에요. 각 지역에서 보내온 증거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후난성의 한 청년이 보낸 사진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래된 묘족 족보의 첫 페이지에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고구려 사람이다. 당나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나 후손들은 이를 잊지 말라. 광둥성의 한 마을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뒷산에 오래된 무덤군이 있는데 무덤의 구조가 한국의 고구려 고분과 똑같아요. 돌방 무덤에 벽화까지 있습니다. 충칭시 근처의 한 청년은 동영상을 보냈어요. 저희 마을 어른들이 제사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쌓이자 김하진 박사는 추가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DNA 분석을 해야 할 때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몇몇 묘족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머리카락 샘플을 몰래 보냈고 한국과 일본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묘족 샘플의 60% 이상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 고대인들과 동일한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 고분에서 발굴된 육골의 DNA와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었고 전 세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중국 내 고구려 후손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고구려 후손 찾기 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모금운동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만에 10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묘족 청년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겠다. 서울시는 묘족 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했고 여러 대학들이 묘족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재외동 포재단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1300년의 이별을 끝내고 다시 만날 때가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회들도 지지 성명을 냈어요. 미주 한인회는 묘족 동포들과의 연대를 선언합니다. 유럽 한인 총연합회는 묘족 청년들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일본 한인회는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중국 정부는 묘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엠네스티도 성명을 냈습니다. 진실을 말한 죄로 탄압받는 묘족 청년들의 안전을 우려한다. 중국은 즉각 감시와 탄압을 중단하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회의를 소집했어요. 중국 내 소수민족의 역사적 정체성 말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중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났어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북두칠성 모임의 멤버들과 화상으로 연결됐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1300년의 침묵을 깼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특별 교육이 있었어요. 주제는 올바른 민족관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 세력이 우리 소수민족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은연중에 저와 웨이에게 쏠렸습니다. 56개 민족이 하나 되어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야오멍, 요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 요즘 가짜뉴스가 많다고 하더라. 선생님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공안이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따님이 야오멍 맞습니까?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조사입니다. 최근 외국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에서 반정부적인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 하고는 떠났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부모님은 그날 밤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야우멍아,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는 거 알지? 공부만 하면 안 될까? 대학 가야지.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야 해. 아버지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우리 모임의 핵심 멤버였던 샤오란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가족들은 친척집에 갔다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샤오란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핸드폰도 꺼져 있고. 남은 멤버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어요.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감시가 심해졌어요. 복도마다 새로운 CCTV가 설치되었고 핸드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누구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일주일 후 웨이마저 변했어요. 야오멍,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무서워. 샤오란처럼 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친한 친구의 포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희망이 왔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야오멍아, 이거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건네신 건 작은 USB였어요. 이게 뭐예요? 너가 모은 자료들 다 복사해뒀어. 혹시 컴퓨터를 압수당해도 이건 남겨둬야지. 놀라서 할머니를 봤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포기했어. 그래서 평생 후회했단다. 너라도 끝까지 가봐. 조심하면서.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하진 박사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묘족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요.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중국 내에서는 숨죽여야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막히고 모임이 해체되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갔어요.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이 위험하다면 아날로그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매일 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인 시우메이였어요. 선배, 저도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VPN으로요. 조심해야 해. 지금은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시우메이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전통 문양들을 그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들의 진짜 의미를 밝힐 수 있겠죠?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삼조고, 두 갈래 강, 성벽 문양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멋져요. 선배가 시작한 일을 저희가 이어가고 싶어요. 비록 크게 나서지는 못해도요. 며칠 후 더 많은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할머니들의 구전 노래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통춤 동작을 그림으로 그려 보존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의미를 가질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린이라는 친구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녀는 묘족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손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왜 손이야? 할머니들 손에는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바느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전통 염색을 하느라 물든 손. 이 손들이 우리 문화를 지켜왔잖아요. 사진 속 할머니들의 손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암호 체계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학교 과제나 취미 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작업들이었죠. 예를 들어 민속예술연구라는 이름으로 삼조고 문양을 조사하고 지역 설화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고구려 관련 전승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할머니의 요리책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묘족 전통 요리법을 모으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각 요리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요리는 우리 조상들이 긴 여행을 할 때 만들어 먹었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동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를 녹여냈죠. 어느 날 웨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미안. 나 너무 겁먹었었어. 괜찮아. 이해해. 근데 너희가 하는 거 봤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웨이는 프로그래밍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나 일반 저장 장치는 위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암호화 방식을 개발했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냥 게임 파일처럼 보여. 하지만 특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우리 자료가 나타나. 우리의 활동은 점점 더 창의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묘족 전통 자수 패턴 속에 메시지를 숨겼고 다른 친구는 전통 악기 연주곡에 멜로디로 정보를 넣었어요. 예술은 검열할 수 없잖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침묵 속에서도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저는 다시 할머니의 낡은 치마를 꺼내보았습니다. 삼조고와 북두칠성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표식이었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역사학과, 민속학, 언어학을 지원했어요. 공식적으로 배울 수 없다면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수밖에. 시우메이는 미술대학에 합격했고 웨이는 컴퓨터공학과에 갔습니다. 저는 역사교육과를 선택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진짜 역사를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도시, 다른 학교에 있었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어요. 리는 사진학과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하며 묘족의 일상을 기록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새로운 세대의 참여였어요. 대학 신입생 중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시작하신 일을 저희도 돕고 싶어요. 한 신입생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발견된 오래된 석비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한자로 고려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을 이름의 유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고 네트워크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근 김아진 박사님으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사라진 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우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중국 정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일부 대학에서 묘족 역사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 웨이가 말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담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할머니는 여전히 삼조고가 수노인 치마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시고 저는 그것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묘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승할 것입니다.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고구려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귀주성의 17세 소녀 야오멍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900만 묘족 전체에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는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펜과 종이로, 그림과 노래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대로 13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야오멍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이고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1300년 동안 잊혀졌던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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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